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에서 최대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으로 가고자 합니다. 임기 내에 전체적인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목표입니다. 노인, 아동 등 의료 취약계층의 본인 부담률 인하 등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의료비 8천억 원이 경감되었고, 그간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의 해소를 통해 약 1조 4천억 원의 비용이 경감되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지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책 시행 2년간 약 3,600만 명의 국민들이 2조 2천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는데요. 문재인 케어 시행 2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 과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문재인 케어가 시행 2주년을 맞았습니다. 자,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게 어떤 건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2017년 죄송합니다. 2017년 8월에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2중 3중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서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의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는 것이 목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또 시행이 되어 왔나요? 예. 이제 가장 큰 것으로는 저희가 통상 이제 특진비라고 알고 있는 네. 그 선택진료비라는 것이 일단 작년 1월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게 다 급여화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2, 3실 같은 상급병 진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건강보험 적용이 되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뇌혈관 MRI나 그 다음에 상복부 초음파 같은 이런 비급여였던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현재 비급여여서 비용이 많이 부담되던 것들이 현재 상당수 급여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선택 진료비 폐지라던가 또 상급 병실의 건강보험 적용이라던가 여러 가지 내용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2년간 지금 펼쳐져 왔던 문재인 케어의 성과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핵심은 우선 이 대책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료비가 크게 경감됐다, 부담이 경감됐다, 이 부분을 들 수가 있겠는데 네. 어떻습니까? 예. 현재 지금 저희가 그 목표로 했던 비급여의 규모가, 그러니까 지금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현재 비급여로 되어 있는 그 규모가 대략 한 6.8조 원 규모라고 추계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현재까지 2017년 발표 이후에 현재까지 대략 한 28% 정도의 비급여, 그러니까 그 재정 규모로 보면 한 1.9조 원 정도의 비급여가 급여화가 되었고요. 네.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대략 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정도의 규모로 이제 그 급여가 되면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략 한 3천만 명 정도의 국민들이 혜택을 보았다. 그래서 그 재정 규모로 보면 대략 한 2조 2천억 정도의 국민들이 이제 치료비 경감을 받으셨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항목별로 보면 이제 선택 진료비가 가장 큽니다. 네. 특진으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컸는데 이 부담이 대략 한 6천억 원 정도가 해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2, 3인실 급여화로 인해서는 대략 지금 저희가 추계한 바로는 700억 정도의 규모로 그 의료비가 경감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추가하면 저희가 이제 뇌혈관 MRI가 급여화가 되었는데요. 네. 이 부분으로는 대략 한 1,200억 원 정도의 의료비가 경감된 것으로 저희가 추계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중증 질환 환자의 경우에는 의료비 경감이 좀 눈에 띄게 나타난 경우인데요. 네. 어느 정도의 폭이었나요? 중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대략 의료비 그 경감의 규모가 최소가 한 25%에서 많게는 한 50% 정도의 의료비 경감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간경변이나 그 다음에 그 지방간 같은 것들을 진단하기 위해서 하는 그 상복부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네. 원래 그 비급여일 경우에는 최대 한 16만 원 정도까지 환자분들이 보통 부담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급여를 하고 나서는 환자분들 그
부담금이 6만 원 정도의 규모로 이제 줄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뇌나 뇌혈관 MRI 같은 경우에는 최대 비급여 금액이 그 의료 현장에서 한 66만 원 정도까지도 그 환자분들이 지불을 했었는데 저희가 급여화를 시키면서 환자 본인 부담이 한 18만 원 규모로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네. 네. 초음파는 16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또 뇌혈관 MRI 검사는 66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굉장히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네. 자,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중증 질환 치료제를 중심으로 이제 건강보험 보장성이 많이 확대가 됐는데요. 네. 어떤 의약품들이 포함된 건가요? 이제 그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 같은 게 지금 대략 한 450여 개 정도가 저희가 이제 현재 급여화를 했습니다. 네. 대표적인 예로 올해 4월에 저희가 척수성 근위축증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 질환 같은 경우는 그 주사제인데 워낙 비싸서 1인당 보통 환자분들이 1인당 연간 많게는 그러니까 적게는 3억 원, 많게는 6억 원을 지불하셨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지금 이제 본인 부담이 연간 한 580만 원 정도로 경감이 되었고요. 급여화를 저희가 하면서 그다음에 혈액암 중에서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 명당 대략 4주간 치료 비용이 대략 한 6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급여화를 하면서 그 한 235만 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대폭 경감을 시켰습니다. 네,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급여화가 된 것 같은데요. 자, 문재인 케어가 의료 안정망으로서의 역할도 지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본인 부담금 상한제 기준이 인하됐습니다. 네. 얼마나 인하됐나요? 예, 말씀 주셨던 이제 본인 부담 상한제라고 하면 그 우리 국민들이 의료비를 내고 나서 건강보험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일정 수준이 넘어가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만큼을 대신 지불해주게 됩니다. 네. 이런 경우는 결국 이제 저소득층의 그 소득 보장을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인데 그것이 이제 본인 부담 상한 제도인데 현재 18년에 저희가 연소득 기준으로 10%의 규모를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제도를 좀 바꿨습니다. 네. 예컨대 저희가 이제 분위가 낮을수록 소득이 적은 건데 예를 들면 2분이나 3분위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상한액 기준이 153만 원이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소득 기준 10%로 조정을 하면서 상한액 금액을 100만 원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네. 53만 원만큼 이제 그 저희가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 그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100만 원만 넘어가게 되면 그 이상의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지원하게 되는 그런 제도로 저희가 바꾸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갑자기 큰 의료비가 이런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큰 의료비가 됐을 때는 경제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라는 걸 만들었고요. 현재 원래는 4대 중증 질환만 하던 것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래 그 최대한 지원 금액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로 상향 조정해서 저소득층의 이제 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도도 만비를 하였습니다. 네. 이 중증 환자들을 중심으로 또 건강보험 보장률이 많이 상승이 됐는데요. 네. 이 부분은 또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보장률 같은 경우는 18년 보장성 강화의 이제 중간 평가를 좀 저희가 중간에 잠시 이제 해봤는데 네. 이 부분 관련돼서는 17년 대비해서 특히 이제 큰 병원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심으로 보장률이 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17년에는 65.6% 정도였는데 보장률이 저희가 이제 중간 평가를 해보니까 68.8% 정도. 그 다음에 종합병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63.8%에서 65% 정도로 그 대략 각각 한 3%, 그 다음에 각각 한 2% 가까이 그 보장률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고 지금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이 강화 대책의 향후 계획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실 이게 우선 연도별로 대책이 또 마련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MRI, 초음파 등 필수적인 비급여에 대해서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인데, 자, 이와 관련해서 단계별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실까요? 예, 일단 우선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립선 등 이제 남성 질환에 관련된 초음파가 있습니다. 그 초음파 관련된 부분은 올해 급여를 할 예정이고, 네. 그 다음에 흉부, 복부 MRI 관련된 부분도 올해 10월 중에 이제 급여를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자궁 난소와 같은 여성 질환과 관련된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초음파도 올해 할 예정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 20년에는 감염이나 화상 이런 분들은 1인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현재 2, 3인실까지 급여했지만
감염이나 화상 같이 좀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는 1인 시까지 급여를 하는 거를 20년에도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20년에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항암제나 일반 약제 같은 경우도 의약품 같은 경우도 22년까지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부터 또 22년까지 연차별로 추진 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 올해는 전립선이나 자궁, 초음파 등에 그리고 내년에는 좀 눈에 띄는 게 감염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급병실 1인실에 제한적으로 적용을 네. 하고요. 또 그 2021년도에는 만성질환이나 정신질환 이 부분도 요즘 관심이 굉장히 많죠. 건강보험의 적용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꼼꼼하게 추진이 되는데요. 자, 그리고 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남은 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짚어주실까요? 지금 현재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경우에는 22년까지 저희가 10만 병상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간호인력 수급 문제와 같이 결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보장성 강화 관련해서 이제 실손보험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좀 제도적으로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보장성 강화가 됨에 따라서 실손보험 쪽에 어떤 반사이익에 관련된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22년까지 실손보험료 자체 인하의 유도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서 이제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그 비급여 관리와 관련된 효과적인 그 여러 가지 제도들이 좀 있거든요. 네. 심포월 수가 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문재인 케어가 잘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모든 정책들은 다 재정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재정 건전성이 좀 후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현재 지금 보장성 강화라는 게 결국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표인데 그렇죠. 이를 위해서는 결국은 저희가 이제 이번 계획이 2017년부터 22년 5년간의 계획이고 이럴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30조 6조 원이라는 재정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단기 적자가 대략 한 1,700억 정도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저희가 계획되어 있고 저희가 이미 계획 안에 수립 이미 예측하고 있던 1조 원 정도의 적자보다도 이미 좀 상당히 적은 규모이고 그러네요. 저희가 이미 관리 범위 안에서 적자가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재 누적 적립금 저희가 아직 가지고 있는 누적 적립금 규모 자체가 20조 원 정도의 규모를 누적 적립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6조 원 정도의 재정을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 비급여를 급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적자는 아마 계획되어 있는 적자는 지속될 것이고요. 하지만 적립금을 활용하면서 보험료 인상, 왜냐하면 적립금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가 이 부분을 활용하면 적정히 활용을 해야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 인상 부담도 적정하게 좀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잘 조정하면서 하지만 계획된 적자라는 그 관리 틀 안에서 저희가 충분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누적 적립금도 10조 원 규모는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적자가 있긴 하지만 또 예상보다 훨씬 낮고 그것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아플 때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좀 모두 양해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서 처음 계획한 그 목표를 준수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예, 이제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 지출은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네. 저희가 그 부분 관련돼서는 이미 그 계획을 발표할 시점에 있어서 재정 관리 계획과 관련된 부분도 같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좀 재원 조달과 관련된 계획을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이것과 관련된 저희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누적 적립금의 일부를 지금 사용하는 것이고 네. 하지만 보험료 인상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것 때문에 추가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과거 10년 동안의 평균 인상률이 한 3.2% 정도 됩니다. 네.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보험료율 인상을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거 하나랑요. 그다음에 그 국고 지원 확대. 왜냐하면 저희 건강보험은 현재 국고 지원이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국고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부처 협조를 통해서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험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재정이 불필요하게 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찾아서 네. 재정도 이제 아껴 쓰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험료율 같은 경우는 내년도 보험료율 같은 경우도 현재 3.2% 범위 내에서
저희 이제 건강보험료를 결정하게 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현재 논의하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국고지원의 경우도 매년 규모를 확대해 오고 있고 현재 정부 부처와 그리고 이제 국회와 계속 저희가 설득을 하면서 지원 확대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적절한 지출과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그 요양병원의 장기 입원과 관련된 부분도 이제 너무 오래 병원에서 너무 오래 입원하고 있는 것도 적정하게 입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또는 이제 그 사무장 병원은 현재 불법입니다. 근데 네. 그 현재 사무장 병원과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통해서 좀 누수되고 있는 것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일부 이제 보험층을 대여하거나 도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종종 발견되기 때문에 이런 불법적인 부분도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요양병원이라던가 또 불법 사무장병원, 뭐 외국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많이 떠오르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의료비 부담을 낮추면서 병원 간 의료비 차이가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형 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은 큰 병원, 대형 병원으로 환자 집중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은 그렇죠. 아닙니다. 이게 네. 이제 다양하고 지금 사실은 이런 대형 병원 집중 자체는 단순히 어떤 이런 보장성 강화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지속적으로 되어왔던 문제입니다. 네. 다만 그 문제는 해결되어야 될 문제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증 환자 같은 경우는 동네 병의원에서 중증 환자는 대형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어서 각각의 역할 분담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하고 저희 건강보험 수가 제도를 같이 개편하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현재 대형 병원 같은 경우 중에서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종으로의 어떤 환자 집중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상급 종합병원은 지정 기준을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정 기준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이런 환자 집중이 가급적 생기지 않도록 특히 경증 환자는 병의원에서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정 기준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어떤 보장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도 저희가 조속히 마련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개선점들을 위해서라도 또 지역 의료가 강화되어야 네. 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현재 지역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와 관련돼서는 이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역 중심의 공공의료 체계를 지금 강화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20년부터 전국을 17개 권역으로 그다음에 70여 개의 지역으로 저희가 구분해서 네. 권역 그리고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그 민간과 공공 간의 의료기관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이런 어떤 지역별 격차, 필수의료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자, 이른바 문재인 케어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많은 성과도 있었는데요. 자, 관련해서 국민들께 좀 당부할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이제 국민 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저희가 가입자인 국민, 그다음에 보험자, 그다음에 의료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향후 추진할 보장성 강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준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